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균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균관 개념부터 보고, 그 다음에 성균관의 역사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성균관의 구성 보고, 그 다음에 성균관 유생의 생활, 이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부터 보면, 성균관은 고려말 조선시대의 유교의 중심지입니다. 당시 지배 이념이 유교였던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요 말뜻부터 일단 보면 성균이라는 거는 일단 그 고르게 만든다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어그러진 거를 바로잡아서 고르게 만든다 라는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인재를 만들어서 인재를 길러서 풍속을 교화한다, 고르게 만든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과 이제 관련되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우리 교육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성리학적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우주 자연의 근본 원리를 태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은 아주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오로지 착하고 오로지 현명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잡된 것이 섞이지 않은 그런 것이고, 이 태극이 만물 속에 딱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성입니다. 그래서 이 보통 우리 맹자나 이런 사람들이 성선설을 얘기할 때 여기서 성이 바로 그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의 본성은 태극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착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태극은 근본 원리이지만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활동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태극 안에서 이제 두 개의 상반된 에너지가 작용을 해서 나와야 만물을 움직여가는 이제 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음양 기입니다. 그래서 음과 양의 상호작용, 음과 양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에너지가 돼서 이것은 차별적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또 현명하기도 하지만 또 어리석은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음양이 작용해서 그 태극은 비로소 밖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차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일단 그 아무 그 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그 손을 대지 않아도 드러나는 게 바로 칠정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동물적 본능이죠. 그래서 감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희로, 애고, 애호욕이죠. 그래서 기쁘고 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어떤 걸 욕망하고 이런 것들, 이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전체가 다 좋은 것도 아니죠. 굉장히 감정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이런 칠정이 작용을 해서 밖으로 드러나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사단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네 개의 끝입니다. 뭐의 끝이냐 하면 성의 끝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밖으로 바로 드러날 수가 없게 속에 감춰져 있는 건데, 그게 끝이 밖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마리를 잡아당겨서 막 개발을 하면 우리가 성의 그 본성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이 뭐냐 하면 바로 네 개의 끝, 인의 예지죠. 어질고 의롭고 예의를 지키고 지혜로운 이런 것들, 이거는 이성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노력해서 그 실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본성에, 착한 본성에 이제 가까이 가게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정은 우리가 이제 칠정을 가진 그 마음, 인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단이 갖춰진 마음을 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심에 의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휘둘리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소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반면에 그 이성적인 도심을 갖춘 사람을 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리학적 사회에서는 군자가 소인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하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다스리냐 하면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덕으로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소인일지라도 본성은 착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아이고 착하다 이렇게 하면서 벌을 주는 게 아니고 덕치를 하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 소인도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될 수 있냐 하면 그 본능을 누르는 예, 그 예를 자꾸 지키고 닦고 하면 군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가르치면 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착하고 이 사람은 혹시 어그러진 게 있는 소인이라도 바로잡아 고르게 하면 군자의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인재를 만들면 풍속이 교화가 돼서 아주 유교적인 이상사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균이란 말뜻에서 그 당시 교육을 보는 그런 이제 시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 교육의 측면을 소학과 대학으로 구분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상에 모두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것이 소학의 측면입니다. 그리고 대학은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배층이 갖춰야 할 그런 학문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일단 소학입니다. 그래서 이 소학이란 책이 우리 보통 그 사림정칙에서는 굉장히 그 중시하던 그런 책이죠. 그 소학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면 저기 주나라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좀 제대로 나라도 만들고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 사회에 아직 틀이 갖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단체로 키우는 겁니다. 소학에서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거기서 키우면서 같이 기르면서 뭐를 가르치냐 하면 일단 물 뿌리고 빗자루를 쓸고 응하고 대답하고 나가고 물러가는 예절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몸으로 배우는 그런 예절이죠. 그래서 그 자기 주변 물 뿌리고 빗자루를 쓸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면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말했을 때 내가 응대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 끼고 빠져야 될 때 나아가고 물러가는 건 언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 생활 예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교육들이 세월이 이제 지나가서 유교적 사회로 넘어가고 그게 자리를 쭉 잡게 되면서 이때는 국가에서 소학이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서 애들을 그렇게 키웠지만 점점 이제 가정교육 차원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생활 예절 교육이. 그래서 우리가 사소절이라고 조선시대 때 이제 그 사대부들 그
교양교육 시키는 책이랄까요? 생활 예절을 가르치는 책인데 거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 하면 어른보다 네가 나중에 자고 어른보다 먼저 일어나고 등불을 켜고 끄는 것을 너 손수 익히고 날마다 수건과 빗자루 들어서 닦고 쓸고 자리를 정리하고 이불과 요를 잘 개어 넣고 책하고 붓하고 벼로 등은 잘 챙겨놔라.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잔소리 잔소리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까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정교육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시시콜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동양사회하고 서양의 그 중세 이후의 기독교 사회하고는 그 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그 사람들의 그 인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그 백화점이라든지 어딜 가가지고서 어떤 꼬마가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거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옆에서 어머니가 막 달랩니다. 아, 저기 일주일 있다가 아빠 월급 타시면 사줄게. 근데 애는 때를 더 씁니다. 그거는 그 아이가 그 일주일 있다가라는 거를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님 모습대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체격이 작고 그렇기는 하지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인지 기능은 어른하고 똑같다고 보는 거죠. 알면서 떼쓰는 걸로 보니까 벌을 주고 해서 훈육을 하게 됐던 건데 동양사에선 그렇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이다 해서 그 인지를 못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뭘 인식하고 알게 되는 거가 그 발달에 가서 예전에 되게 결혼 이렇게 하게 되는 한 12살에서 15살 요 무렵이 돼야 그래야 어른처럼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이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가 완벽하게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시콜콜 하나하나 가르치고 잘못하면 종아리 쳐가면서 가르쳐야 몸으로 배워서 그게 생활 습관이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서양 같은 경우에는 19세기 넘어가면서 인지이론이라 그래서 밝혀졌죠. 그래서 아까 그 꼬마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는 일주일 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현재만 알지 과거, 미래 이 개념을 확대시키는 데는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도덕관념이라든지 판단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발달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동양사에서는 일찌감치 그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가르쳐 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가르치냐 하면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지식. 그걸 우리가 육예라고 했습니다. 6가지 기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몸으로 배우던 그 예절 외에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혼상제 뭐 해가지고서 우리 지키는 정해진 어떤 그 규율이라든지 도덕 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악이 있습니다. 악은 노래하고 또 연주하고 춤추고 하는 그 예를 실현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라는 거는 활속이죠.
그 요새로 치면 무슨 사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지키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고, 어라는 거는 말타기니까 요즘 운전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서는 간단한 글쓰기입니다. 아주 복잡한 게 아닙니다. 간단한 글쓰기. 그 다음에 수는 간단한 산수, 수학이 아니고 이게 육예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봤던 몸으로 배웠던 예절과 그 다음에 이 6가지 기회만 있으면 보통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그 사회는 서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고 편안한 그런 사회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일단 소학을 해야 되는 거다.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학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보면 좀 수동적입니다. 자기가 뭐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생활 습관이 돼서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회의 지배층으로서 남을 이끌고 가야 될 사람은 그런 자세여서는 곤란하죠. 그러니까 이 소학이 기본입니다. 그걸 밑에 일단 다 갖추고 저런 식으로 소학 교육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대학 교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사람을 일단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머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이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로 생각하는데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 경물이라는 거죠. 아, 이게 왜 이렇지? 왜 저 하늘에서 비는 오는 걸까? 저 나무는 왜 자라나는 걸까? 새는 왜 저렇게 낮게 날았다 높게 나는 걸까? 이 하나하나의 사물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 왜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걸 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물과 치지, 왜 그렇지 하다가 하게 되는 이 경물치지가 그 대학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일단 한번 경물치지를 하고 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실하게 그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이죠. 그래서 의지를 성실하게, 성의 있게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름의 가치관이 생기는 거죠.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자신의 바른 마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한 몸을 수양하는 것, 수신이죠. 이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육에서, 유교에서는 이 수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단 내가 나를 이겨야 그 다음에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신이 된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냐 하면 제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잘 단속할 수 있어야 내 집안에 내 자식이며 내 하인이며 내가 제대로 모범을 보이면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가 돼야 그 집안이 가지런해져야 비로소 뭘 할 수 있냐면 치국 사회로 나가서 그 사회에서 자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체제를 따라가면서 그 틀 안에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다가 그리고는 그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개혁하고 발달시켜 나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천하의 밝은 덕을 펴는 그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평천하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 8단계죠. 대학 교육은 경물, 치지,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단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 교육은 스스로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서 남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사람을 위한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 같은 경우엔 대학이기 때문에 수학교육의 기본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관리가 되는 그 수업을 하는 곳이다. 남을 이끌어가는 교육을 받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성균관은 그냥 대학이다 안 그러고 유교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 세 개의 기능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공자 등 유교의 성현들이 있습니다. 그 성현들을 모셔놓고 문묘제례, 석전이라고도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당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성균관 안에 문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생각을 하면 교육기관인데 대학인데 그 안에 웬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받는 그 교육하고 그 전통사회에 있었던 교육하고 그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서양사회에서 들어와서 우리 지금 교육을 받을 때는 진보사관에 입각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진보사관이라는 거는 역사가 계속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물질적으로나 그렇게 쭉 발달해 왔다는 거에 입각해서 과거보다 현재가 낫다고 생각하는데, 유교사에선 그렇지가 않고 정신적인 측면에 볼 때는 옛날이 훨씬 정신이 깨끗하고 순수했다, 좋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사관입니다. 옛날을 숭상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가능하면 그 사회로 돌아가는 게 필요하고, 물질은 발달해 왔어도 그 물질을 지난번에 우리 근검 절제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는 기본이 뭐냐면 옛날입니다. 정신이 깨끗하던 옛날. 그 옛날로 돌아가야 하니까 상고사관이니까 옛날에 그 정신사회를 이끌어 나가던 공자 등 유교 성현들을 본받아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을 제사 지내는 문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관을 보여주는 게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공자가 옛것을 되새겨서 미루어 새 것을 아는 것, 그러면 남의 스승이 될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기준은 옛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옹고지신, 원문으로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옹고지신의 그 자세에서 문묘가 성균관 안에 위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문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국립대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뭐 태학이라든지 방궁, 또 뭐 근궁, 수선지지 해서 여러 그 호칭으로 불리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대학 교육을 충실히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을 배출해서 사회를 이끌어가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과거 시험을 봅니다. 그 사람들을 배출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균관은 유교의 중심지로서 문묘이면서 대학이면서 과거 시험장이었던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균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이 대학의 역사인데 교육이라는 거가 근본적으로는 아주 옛날로 올라가면 뭐 사냥을 한다든지 농사를 짓는다든지 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자연스러운 교육이었던 거죠. 그게 어떤 교육기관이 만들어져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던 거는 대개는 문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문자를 통해서 이제 문화가 축적되면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자 또는 한문 같은 것들이 고조선 때 이미 전래가 됐던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무언가를 만들고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이제 통치도 하고 주변에는 중국이나 이런 곳하고 이제 외교도 하고 그런 문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어떤 교육기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됐던 걸로 보는 겁니다. 그게 본격적으로 필요해지는 건 이제 고대 국가, 제대로 된 국가가 만들어지는 삼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유학이 도입되면서입니다. 이전에 유교가 소개가 되기는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틀로 이때 이제 도입이 되면서부터 이제 대학이라는 거가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 기록상 고구려의 태학이라든지 신라의 국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 관리들도 필요하고 또 그 당시는 전쟁기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전사 집단을 양성하기 위한 군사교육 이런 것도 이루어졌을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교육을 받아서 역사 편찬도 하고 국가의 뭐 율령 체제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 실제 일할 사람들을 배출을 했던 걸로 보는 거고요. 그러다가 통일신라기가 되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국학 안에서 유교적인 충효를 강조하고 그 관리들 주로 이제 그 문치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묘가 설치되니까 그 유교적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방식들이 도입이 됐던 걸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는 교육을 받아도 그 교육을 받건 안 받건 귀족들입니다. 귀족사회, 골품제가 있던 이런 사회에서는 진골 귀족이 교육을 못 받아도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최고 지위에 있는 거는 그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신라 때 이제 뭐 우리 신라 후반기 이럴 때 육두풍 계층이나 이런 사람은 굉장히 국학에 들어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당나라 유학을 가서 또 그쪽 당나라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와도 그 신분의 벽을 넘지는 못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그 벽이 많이 무너지게 된 게 고려시대고 특히 과거제도가 실시됨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내가 과거 시험을 보면 높은 관리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제 희망이 생기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관리 선발 제도하고 그다음에 대학 제도하고가 서로 연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는 성종 때 국자감이라는 이제 대학이 설치되고 본격적으로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과거를 봐가지고서 이제 높은 관리가 되고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문치적인 경향이 강해지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원나라 간섭기가 되면 이 국자감이라는 호칭이 그 황제국에서 중국에서 사용되던 대학 호칭이기 때문에 이제 호칭이 뭐 성균감, 성균관 이래서 이제 계칭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공민왕 때 이게 원래 옛날 뭐 그 국자감으로 되돌아가고 국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됐지만 결국 성균관이라는 호칭으로 정리가 된 거죠. 왜냐하면 공민왕대 이후로는 명나라의 이제 제후를 칭하게 됐기 때문에
국자감 호칭을 더 이상 사용을 안 했던 걸로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신유학인 성리학이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그 성리학을 주로 가르치는 유교를 전담하는 최고 학부로 이 성균관이 확대돼서 거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선 건국하는 주도 세력인 신흥 사대부들이 육성이 돼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국가를 이끌어가는 관리들은 꼭 유학자였던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 관련된 법학이나 의학이나 이쪽 관리들도 다 이전에는 공민왕대 이전에는 성균관에서 배출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종합대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안에서 유학대학이 있으면 의학대학도 있고 법학대학도 있고 이런 식이었던 건데 그게 오로지 유교만 전담하는 그런 최고 학부로 성균관이 이제 공민왕대 이후로 확대가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고려 말에는 우왕대 이후로 이제 다시 좀 쇠퇴하다가 조선이 세워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조선은 건국되고 나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한양에다가 이제 성균관을 지었던 거고요. 지금 저기 명륜동에 성균관 대학교에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성균관이 세워지게 됐던 거고,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이제 문묘까지 그 안에 건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틀을 갖췄죠. 유교 국가에 있어서 이제 중심지로서 이게 만들어지게 됐던 건데, 이제 왕자의 난 있고 이러면서 태종 때 이게 이제 불타고 막 이렇게 됐었다가 이제 성종 때 돼가지고서 다시 태종 때 다시 중건을 하고, 성종 때 되면은 이제 경국대전도 완성되고 그 굉장히 나라가 이제 문치해서 자리가 잡힐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왕실 중심으로 왕권 중심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관학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인 성균관이 굉장히 좀 융성했던 겁니다. 학생도 많아지고 그래서 중축도 하고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임진왜란 터지고 나서 여기도 뭐 타서 없어졌던 거죠. 그러다가 중건을 하는데 궁궐이라든지 아니면 종묘사직조차도 그 전쟁이 났던 선조 때가 아니고 그 다음 왕인 강해군 때 새로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성균관은 선조 때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중건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육을 중시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 지어지긴 했으나 그러나 이후 사회는 이제 사림 정치기로 갑니다. 그래서 국가가 주도, 왕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사림들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림들이 문화를 이끌고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성균관이라든지 이제 공립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향교, 뭐 사부학당 이런 것들이 전부 좀 쇠퇴하게 됩니다. 대신 사립학교인 서원이 발달하게 되죠. 사림들의 중심지이던. 그렇기는 하지만 이 성균관 같은 경우에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 완전히 그 뭐 맥을 끊기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전보다는 많이 세력이 약해지고 향교 같은 지방에 있는 공립중고등학교는 굉장히 약화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다가 갑오개혁이 일어남으로 해갖고 완전히 쇠락의 길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오개혁이 일어난 그 이후는 이제 우리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균관에서는 유교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변했는데 그 사회하고 전혀 맞지 않는 교육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어떻게 좀 안에 교육과정 같은 걸 바꿔서 근대적인 교육기관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은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역부족이었던 거고 쇠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성균관이란 이름이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경화권이라는 것만 분리돼서 이제 고전 같은 거 좀 가르치는 정도, 그리고 문묘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뭐 이런 정도의 기능만 하게 됐었습니다. 식민지가 되면 원래 식민지에는 대학을 안 만듭니다. 아까 우리 봤듯이 대학 교육이라는 거는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키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반발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어느 그 제국주의 국가도 식민지에 대학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재를 육성할 생각은 안 합니다. 교육은 아주 기초적인 교육, 손발로 부려먹기 딱 좋을 정도의 교육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선에도 일제가 그 대학을 만들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주 전통적으로 대단한 교육열에 의해서 뭐 전문학교들 생기고 하면서 자체적으로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입장에서는 통제되는 대학이 낫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23년에 경성제국대학이 세워졌고, 이게 조선시대 때 성균관이 했던 그 이제 국립대학의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유림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1930년에 명륜학원이라는 전문학교를 세우는데, 이 유교의 특징이 그 당시 집권하고 있던 사람한테 충성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일부 그 이제 민족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지만 이 명륜학원에서 이제 학교 설립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시간이 좀 지나면 굉장히 그 식민 정책에 협조하는 그런 경향을 좀 띠게 됐었던 겁니다. 그러다 그나마 1943년이 되면 문을 닫아서 맥이 끊겼다가 해방이 되고서 성균관이라는 명칭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이런 그 계열에서 이듬해 성균관 대학교, 종합대학교인 성균관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옛날 조선시대 성균관은 성균관 대학교 안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우리 성균관 역사를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균관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조선시대 성균관 직제를 잠깐 보겠는데, 이거는 국립학교니까 이제 그 직제가 있는 거죠. 관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제 장관급으로 지사하고 동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터 해서 종구품 하교까지 해서 정원이 이 교수진이 38명입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장관급의 지사 동지사는 겸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으로 일하는 교수요원은 35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균관 학생이 적을 때는 100명, 많아도 200명 정도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교수대 학생 비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개인 교습까지 가능한 그런 수준이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제에서 총장, 오늘로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삼품 대사성입니다. 차관급이지만 온 그 국민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요 외에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품계가 있는 그런 교수요원들이고, 그 외로 이제 서리들, 실무를 보는 서리들이나 아니면 밑에서 여러 개 잡일을 하는 노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배치가 더 추가로 돼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학제를 보면 성균관은 서울에 있었죠. 한양에 있었던 관학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고, 그 아래에 이제 어, 서울하고 고을이 구분이 되죠. 그래서 중등학교 그 과정 정도 수준이 서울에 지난번에 봤던 5부학당, 나중에 4부학당으로 줄었던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학당이 있고, 고을에는 이제 각 고을마다 하나씩 있는 관학이 향교가 있었고, 그거보다 훨씬 많은 수로 사림정치기에 이제 세워졌던 것들이 사립학교인 서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우리 초등 그 과정 정도 등급에 해당되는 거는 가학들이 있었고, 이건 집집이 자기 집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독선생을 놓건 아니면 집에서 유명한 학자가 있으면 거기서 배우건 이런 것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친척이라든지 이런 집단에서 많이 모여갖고 만든 서재 같은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서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장들이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서 여는 그 동네 서당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 그 마을의 종족들, 이렇게 뭐 처가, 그저 외가 이런 거 전부 합쳐져 가지고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서당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서당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서울이나 고을이나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했고 모두 이제 사립학교들이죠. 근데 학교 체제를 제대로 갖춘 거는 중등과정의 요 학당이나 향교나 서원 이쪽이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뭐 초등 그 졸업장이 있어야 그 다음에 중등학교 가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고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수준이 그 정도였던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성균관은 그 중에 유일한 대학이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옛날 학교라는 거가 이제 배치를 할 때 관학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성균관과 서울에 있는 학당과 그 다음에 각 고을마다 있었던 향교인데, 이것들은 전부 관학이기 때문에 틀이 같습니다. 규모만 조금 다른 거지 향교는 작은 성균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 틀이 같은데, 그 배치를 할 때 이제 향교 같은 경우는 이건 영천 향교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그 우리가 아까 기능이 뭐냐 하면 유교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유교 성현들을 모시는 문묘가 있는데, 그 문묘가 뒤쪽에 우리가 서열로 볼 때는 문에서 먼 쪽, 북쪽이 상석이고 문에 가까운 쪽이 그거보다 서열이 낮은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다가 그 유교 성현들을 제사 지내는 문묘가 있고, 그리고 문에 가까운 쪽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가 있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상 맞는 배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향교가 이렇게 돼 있었고, 그런 배치를 우리가 전학 후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학교가 있고 뒤쪽에 문묘, 즉 사당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강릉 향교인데, 여기 뒤에 보면 뒤쪽에 있는 것이 문묘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앞에 있는 것이 교육하는 학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전주에 있는 향교입니다. 전주는 관찰사가 있는 아주 큰 고을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를 보면 이 부분에 문묘가 있고 앞부분에, 그리고 뒷부분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바뀌었죠. 그렇게 되니까 말로 하면
앞쪽에 문묘가 있고 뒤쪽에 학교가 있는 전묘, 후학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향교들은 원칙을 지키는데 이렇게 큰 향교 몇 군데 하고 서울에 있는 성균관 하고는 전묘, 후학의 배치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때 사회가 유교 사회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 이 문묘, 공자가 있는 문묘는 모든 사람들이 참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과거 합격자도 가서 참배하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또 가서 참배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사람들이 참배하는 시설인데 지방에 있는 일반 고을의 향교 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도 학교를 거쳐서 그런 행사가 몇 번 드나드는 정도니까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고을의 향교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성균관 같은 경우는 수시로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에 여기가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길 계속 지나서 이렇게 뒤로 가야 되면 문묘에 참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거는 교육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유에서 큰 고을의 향교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 같은 경우는 배치를 바꿨던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이 문묘입니다. 그래서 대성전이거든요. 그렇고 뒷부분에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아까 우리 얘기한 이유에서 바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가 문묘 시설 중에 사람들이 별로 드나들지 않는 보조 시설들은 뒤에 그대로 뒀다는 겁니다. 옆에 지도에서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많이 드나드는 시설은 뺐지만 그러나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그 뭐 장만하고 이렇게 해서 보조적으로 하는 시설들은 그냥 뒀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다가 이렇게 그 학교를 두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던 거는 현실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이제 진입 공간부터 좀 살펴보면요. 일단 반수가 있습니다. 방궁이라고도 반수로 둘러싸인 궁이다 해서 방궁이라고도 불렀던 거거든요. 그래서 반수라는 거는 성균관을 그 개울이 물이 둘러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이쪽 큰 지도를 보면 성균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볼 수가 있죠. 우리 한양 도성이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사대문을 둘러싼 도성이죠. 구석지에서 차분히 공부하라고 뒀는데 다시 주변을 이렇게 개울로 삼면을 둘러서 뒤는 산이 있고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반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딱 고립된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차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개울이 있으니까 건너가려면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 되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수를 건너가면 하마비하고 탕평비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다리를 건너갔는데 거기 안쪽에 하마비가 나오고 그 옆에 탕평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마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탕평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마비라는 거는 여기서 이 성균관에 들어온 사람이 여기서 말해서 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비각을 둬서 이 비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요 비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운 각이죠. 누각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요 있는 비석이 중요한데 이 탕평비각은 요런 식으로 지금 거기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루 화합해서 편당을 짓지 않는 게 군자의 공평한 마음이고, 편당을 지어서 화합하지 못하는 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그래서 여기는 군자를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합해서 끼리끼리 편당을 짓지 말아라. 말에서 내릴 때마다 이제 다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숙종대 이후 특히 영조 정제 때 시행했던 탕평책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균관은 예비 관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리 마음에 이렇게 새기도록 세웠던 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하연대가 있습니다. 이곳인데요.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연대가 있는데, 이 하연대는 연에서 내리는 대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여기 이제 문묘에 제사 지내거나 하러 옵니다. 그러면 타고 오는 거가 임금님 가마겠죠. 그래서 임금님 가마를 우리가 연이라고 합니다. 이게 연이죠. 그래서 요 연을 세워두는 주차장이 하연대에 있죠. 그래서 진입공간에 하연대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하면 문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앞부분에 많이 사람들 드나드는 곳,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나머지 시설을 자주 안 드나드는 곳은 남겨둔 이런 배치로 돼 있는데, 문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자 등 유교 성현을 모시고 제사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시설, 그 성현의 위패를 모신 곳이 대성전과 동무서무가 되는데, 그 안을 들어갈 때 이 안도 신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쪽 남쪽 문은 신의 문입니다. 그래서 길도 신로만 이렇게 있어서 안쪽에서 볼 때 저 남문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동문을 통해서 임금이 오더라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보았던 종묘하고는 좀 다른 것이, 종묘는 굉장히 동쪽 문이 좀 위험 있고 컸었습니다. 근데 여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나지막하고 규모가 작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종묘하고 사직은 제사 등급에서 대사입니다. 제일 큰 제사고 국가 제사 중에, 여기 문묘는 그거보다 하나 아래 등급인 중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그거보다 조금 작고 이제 모든 게 조금 한 단계씩 아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성전이 있습니다. 이 대성전은 향교도 작은 성균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300여 개의 향교도 모두 대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장수 향교에 있는 대성전이 되겠는데, 그 안에 이제 유교의 성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위패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되는 사람은 공자죠. 그래서 대성지성 왕, 문선왕으로 이제 추존이 된 공자가 북쪽 중앙의 중심점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 배치는 우리 종묘의 그 동당인실제하고 다르게 좌소우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소우목이라는 거는 왼쪽이 소고 오른쪽이 목이다. 공자가 남쪽을 보는 기준으로. 그래서 소하고 목을 그 위패를 엇갈려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자소우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공자가 있는데 공자를 비롯해서 안자, 증자, 자사, 맹자를 우리가 오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섯 성인이죠. 이 경우는 성인은 현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성현 합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인은 스스로가 자질이 하늘에서 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노력해서 다시 그 등급을 올려가지고서 자기를 개발하고 남이 따라올 수 없을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죠. 반면에 현인이라는 존재들은 하늘이 낸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상당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 현인입니다. 그래서 등급상 성인이 훨씬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교의 5성인은 여기 그 유교의 가장 기본 맥을 이루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공자 기준해서 좌소우목이니까 안자, 그 다음 증자, 소목이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자사, 맹자, 소목, 소목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자소우목의 배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공문십철입니다. 이 공문십철도 다시 자소우목으로 배치가 돼 있죠. 공문십철은 공자의 직접 제자 10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민손부터 소부터 민손, 영경, 여몽, 제여, 소목, 소목해서 복상, 전손사까지. 그래서 공문십철이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 이건 원시유학의 지금 현인들이죠. 그 다음에 신유학이 나옵니다. 그거는 송나라 때 6현인 성리학자들. 그래서 주도니부터 시작해서 소목소목해서 주희, 주자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그 성리학자들이 그 다음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배치되는 게 동국 18년이 소목, 자소우목에 의해서 배치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18명의 현인들이죠. 그래서 설총부터 시작해서 박세채까지 소목, 소목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성전에 이런 식으로 성현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사람이 공자죠. 문선왕. 그래서 공자가 있고 그 자리는 아주 소박합니다. 이렇게 의자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깎아 만든 위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패는 우리 지난번 종묘에서 봤던 신주하고는 다릅니다. 신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죽은 이를 대신하는 혼이 머무는 이런 공간이 되게 되지만, 공자 같은 경우엔 전 세계에서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성균관도 있지만 전국에 향교 360여 곳에 다 공자의 문묘가 있습니다. 공자 등을 모시는. 그러면은 이 위패는 이게 상징적으로 공자를 의미한다는 거지 신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위패가 중심이 되게 되는데, 그림으로 보면 이 그림은 우리 5성 공자를 비롯한 5성인을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그 성리학의 5현인들입니다. 근데 한 명이 지금 빠져서 6명 송조 6현 중에 5명만 그려놓은 그림인데, 이 양자가 다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식으로 대성전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대성전 말고 동모하고 서무도 사당 건물입니다. 위패가 모셔진. 그래서 여기 대성전이 있으면 그 동쪽으로 동모가 있고 서쪽으로 서무가 있는 보조사당이었던 거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 대성전과 이쪽에 동모와 이쪽에 서무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기 공자가 있고 여기 하나 둘 셋 넷 해서 이 전체가 5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다섯 해서 공문십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셋 해서 송조 6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에는 지금 동국 18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18명의 현인들이. 그 사람들은 원래 어디 있었냐 하면 이쪽 동모하고 서무에 중국의 나머지 현인들하고 같이 100명이 넘는 현인들이 이 동모서무에 있었거든요. 그렇게 배치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1949년에 중국의 아주 그 대단하지도 않은 현인들까지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모시고 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무서무에 있었던 중국의 명현들의 위패는 전부 매한을 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선현들 18명이 그 동무서무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묻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선현이니까 그 대성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좌우로 동국 18년이 대성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고, 그래서 현재로 이 동모하고 이 동문대 서무는 건물은 있지만 안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그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 건물은 대성전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 동무서무 외에도 다시 개성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개성사는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지금 없기 때문에 점선으로 그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성사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 그림에 보면 개성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성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서 가로로 표시를 했는데 해방되고 나서 1954년에 성균관대학교 확장공사를 하던 도중에 없어졌습니다. 파괴가 돼서. 그래서 없다가 최근에 현판만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름을 보면 개성사거든요. 사당이란 뜻이고 성인을 알려주는 사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성인하고 현인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늘이 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그 사람을 낳아준 아버지도 이제 추앙할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성인을 알려준 사람이고 낳아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다섯성인 5성의 아버지를 모시던 사당이 개성사였던 겁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지난번 종묘에서 봤던 것 같은 그 제사 지내는 사당에 이제 부수되는 시설들이죠.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는 전사청, 그 다음에 제사에는 그릇들 보관하는 제기고, 그 다음에 향을 보관하는 향관청, 그 다음에 거기 관리하는 노비들이 있는 수복청, 이런 곳들이 문묘 공간에 이제 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묘의 전사청이고 요게 제기고입니다. 그리고 향관청인데 이 종묘 같은 경우에는 향관청이 거기 관리들이 좀 쉬고 대기하는 장소였는데 이 그 문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기숙사가 부족할 경우에 보조 기숙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향을 보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수복청입니다. 간노비들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묘 그 뜰에는 종묘에는 없는 묘정 비각이 있습니다. 이거죠. 이 뜰에 이렇게 비각이 있고 안에 비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석에 이 종묘를 어떻게 뭐 세우게 됐다 하는 그런 내력이 적혀 있는 그런 비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당이니까 문묘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그걸 우리가 문묘 제례라고 보통 얘기하고 석전입니다. 그래서 공자한테 지내는 제사만 우리가 이제 석전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전이 행해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자소우목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니까
중앙에 있던 이제 공자부터 시작해서 좌우에 자소우목으로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위패를 놓고 제례를 올리게 되는 거죠. 종묘학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악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일무 위에 등가 헌가 일무, 일무는 문무 무무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그런데 종묘 같은 경우에는 정전에서 1년에 크게 5번의 제사였는데 여긴 중사기 때문에 1년에 크게 2번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하고 8월달에 첫 정일에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우리 잠깐 이제 보고 갈게 정일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정일은 이 정자가 들어간 날을 정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축일, 정묘일, 정사일, 정미일, 정유일, 정해일 요게 정일인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하면 동양사회에서는 시간이라는 게 그냥 그 숫자가 지나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음과 양으로 나눠볼 때 하늘의 기운이 양이고 땅의 기운이 음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 기틀이 되는 것을 우리가 식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에서 10개의 그 뼈대가 있는 거고 땅에 있는 대표적인 12동물을 우리가 12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까지 가는 거죠. 돼지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동양에서는 시간이라는 거가 하늘과 땅의 조화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을 서로 이렇게 결합을 해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갑자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여기 개해까지 이 10개하고 12개를 이렇게 짝을 지으면 60개가 나오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60간지, 식간과 12지가 합쳐져서 60개가 나온 60간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들, 연월, 일시를 60단위로 계속 순환시키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년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개해년까지 그래서 그 해가 이렇게 돌아오면 환갑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월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요. 시도 그렇습니다. 연원일시를 모두 그렇게 정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의 연원일시를 이렇게 따지는 거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4개의 기둥이라고 보는 거죠. 하늘과 땅이 그렇게 조화됐을 때 딱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이 갑신년 뭐 병호일 그다음에 병호월 무신일 기미시 출생이다 이렇게 되면 그 4개의 기둥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2글자씩으로 돼 있으니까 사주는 8개의 글자로 돼 있죠. 그래서 그 사주팔자를 그 사람의 그 인생을 예고하는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글자가 그때마다 다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래서 사주팔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연도도 60단위로 돌고 달도 60단위로 돌고 날도 돌고 시도 돕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 중에 우리가 첫 정일 그러면 2월달하고 8월달 그 달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주 따지고 할 때는 보지만 1월, 2월, 3월, 4월에서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2월달, 8월달인데 그 달에 처음으로 이게 60단위로 돌다 보면 어떤 해에는 정묘일일 거고 어떤 해는 오면 정사일일 수도 있고 처음에 정자 들어가는 날이 오겠죠. 그 2월달, 8월달에 첫 번째 정자 들어가는 날, 정일날
석전을 지냈던 겁니다. 그래서 김해에 아예 시간을 보는 그 관념을 조금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문묘에서 석전까지 지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문묘에서 소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공간이 교학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균관은 유일한 대학, 국가 최고 교육기관이어서 대학이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문묘의 뒤쪽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교육 목표, 학교의 교육 목표가 뭐냐 하면 경학에 밝고, 그러니까 사서오경 이런 유교적 경전에 밝으면서 행실이 바르고 소학교육을 제대로 기초로 받은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시무에 밝고 세상 돌아가는 거 잘 아는 사람이고, 동시에 문장에 능한, 그러니까 무슨 여러 가지 문서 작성, 외교 문서까지 포함해서 그런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 남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교육 목표인 곳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처음엔 150명 정도이다가 경국대전에 200명으로 규정이 됐는데, 나중에 살림정칙이 되고 이러면 많이 쇠퇴해서 100명까지 줄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칙이 있는데 처음에 학령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다 좀 지나고 학교모범이라는 학칙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것은 성균관뿐만 아니고 그 공립학교, 학당이라든지 향교 같은 경우 모두 공통되는 학칙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은 어떤 교육을 시키냐 하면 일단 경학교육이 제일 중시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서오경 같은 경학을 가르치고, 아까 경학에 밝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사장학이라는 건 문장에 능한 관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장을 작성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바탕이 되는 게 뭐냐면 역사죠. 옹고지신해야 되니까. 그래서 역사학을 가르치고, 이제 그 외로 추가돼서 뭐 경국대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보조적으로 교육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시하던 것이 경학입니다. 그래서 경학 과정을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구제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코스가. 그래서 여기 대학제부터 시작해서 전체 우리 사서오경이라고 부르는 9개 과정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학제, 중용제, 좀 쉬운 것이 사서입니다. 그래서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가로하는 각각 개월입니다. 1개월, 2개월, 4개월 코스로 돼 있는 거고, 좀 어려운 게 오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경, 서경, 춘추, 마지막으로 주역 얘기까지 6개월, 7개월 코스로 이렇게 돼 있어서 하나하나 이제 그 넘어갈 때마다 시험을 보고 통과해서 넘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넘어가고 나면 저 시험을 보겠죠. 그 시험은 강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장학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 문서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 글에 우리 글 짓는 그 형식에 따라서 교육을 해가지고서 시험을 보는 거는 제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경과 제술로 이제 평가를 할 때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출석 점수가 원점입니다. 이 성균관에서 원점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시기적으로 매일매일 시험을 봤습니다. 이거는 그날 교육한 사람 중에 이제 한 명 한 명 다 보는 게 아니고 대표로 지적을 해가지고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서 이제 복습하는 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열흘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은 순고라고 해서 시험을 또 보고, 월고는 매달, 연고는 1년에 2번씩 보는 기말 시험, 그 성격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곳은 전국에서 100명 내지 200명 안에 드는 그런 그 학생들이 온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그 국가 장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 재단처럼 그 기금이 되는 것이 이제 양형고라는 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학전 성균관에 소속된 전국에 있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소출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그 기금을 삼고 또 외거 노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비들은 주인하고 같이 사는 노비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이 따로 삽니다. 그게 외거노비인데 그 외거노비들은 따로 살면서 신공을 주인한테 바칩니다. 1년에 한 번씩 자기 몸값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균관 외거노비들은 성균관에 신공을 내니까 그것도 또 기금이 됩니다. 그 외에 뭐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도 내고 그러면 그걸로 이제 양형고에서 운용을 해갖고 이 학생들 뒷바라지를 하게 됐었던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교학 공간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건물은 명륜당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도리를 밝힌다, 윤리를 밝힌다 그래서 명륜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종묘에서 영령전처럼 가운데 이렇게 그 높게 이렇게 돼 있는 이 건물이 이제 강의실로 사용이 되던 곳이고 옆쪽으로 조금 낮게 돼 있는 협실 쪽에서는 교수들이 연구하고 기거하고 이런 용도로 사용을 했던 곳입니다. 명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원칙적으로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좌우로 동제, 서재 이렇게 기숙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대학도서관입니다. 옛날엔 책이 참 귀했기 때문에 여기 한 10,000권 정도의 장소가 있었던 종경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행정부서 정록청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부만 하다 보면 자칫 건강을 상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성균관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건강 상하는 그래서 기숙사에 아예 약방까지 요새 의무실이죠. 도 갖고 이게 관리해야 될 정도였는데 그래서 심신을 수련하는 그 활쏘기 도구를 뒀던 창고입니다. 6일각도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최초의 우리나라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이제 식당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요. 진사 식당입니다. 진사들이 밥 먹는다고. 그 다음에 좀 나중에 지어진 것 중에 비천당이 있습니다. 이 비천당은 그 사찰을 허물어 갖고 그 자재들을 가지고 와 가지고서 지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주로 명륜당 앞에서 봤는데 그 학생이 응시자가 너무 많을 경우는 여기 앞도 그 보조 과거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또 이 건물은 보조 강의실 같은 걸로 쓰고 이렇게 됐던 그러니까 유교가 불교를 이렇게 억압한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건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은행나무가 뜰에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공자가 처음에 그 제자들한테 훈계하고 가르치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은행나무 아래가. 그래서 유교의 상징목이거든요. 그래서 성균관을 행단, 은행나무 행자 써서 행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가 이 뜰에 있고 공부가 안 될 때면 스스로 나와서 종아리를 자기가 치던 그 돌도 이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교학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성균관 유생들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이 원칙인데 기숙사 학생들은 상재생하고 하재생, 하재생은 기재생이라고도 불렀는데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걸 보려면 잠깐 뭘 봐야 되냐 하면 당시에 그 과거 제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크게 나누면 정기적으로 3년에 한 번씩 보는 식년시가 있었고 나머지 많은 종류의 임시 과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년시는 3년에 한 번씩 보는 정식 과거기 때문에 종목이 다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과거 시험 중에 가장 이제 양반들이 보는 큰 과거 시험이 문과 또는 대과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관을 뽑는 과거가 무과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로 양반들이 보는 시험이죠. 그 외에 이제 기술 관료들을 뽑는 거를 잡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과가 양반 그 자격시험 같은 걸로 속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이렇게 크게 볼 때 4개가 있는데 이거를 식년시 때는 정기시험이니까 이렇게 전부 다 봤던 거죠. 전부 다 보는 걸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임시과거는 일단 증광시는 아주 자주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굉장히 그 좋은 일 그런 게 있을 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증강시도 전부 다 식년시처럼 이렇게 전 종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을 봤던 건데 그거 외로 이제 별시는 자주 봤는데 이 별시는 뭐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시 같은 경우는 문과하고 무과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시험 중에 좀 특별한 요새로 치면 특채 비슷하게 아주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보던 특별 과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 학생만 대상으로 하던 관시도 있고 그 다음 성균관에서 주로 보던 게 이제 알성시, 절제, 환감제, 도기과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대상이기 때문에 성균관 학생들은 그런 면에서 이제 특혜를 받고 있었던 걸로 볼 수가 있고 특히 이 특별한 이 과거 시험들은 한 번에 합격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히 알성시나 이런 경우는 이건 특혜라는 거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문문과 시험 양반들이 보는 문과나 무과 같은 경우는 초시부터 시작해서 복시, 전시 해갖고 크게 3차고 이 안에 다시 세분돼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힘들게 요새 고시 보듯이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요 경우는 임금님 앞에 가서 한 번으로 그 합격자가 결정되는 그런 특혜를 받기도 했었던 겁니다. 여하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재생, 하재생 중에 이 상재생들은 누구냐 하면 소과의 합격자들입니다. 소과 시험은 작과나 문과나 무과하고 다르게 관리가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 중에. 고려하고 다르게 조선사회는 귀족적인 성격이 없어진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반 그 자손이라 그래서 계속 양반으로 저절로 신분이 유지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군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야 되는 거고 그거는 유학적인 소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안이 이제 양반으로 모두가 공인하려면 사조 안에 벼슬한 사람이 있는 게 원칙이고 최소한 사조 안에 과거 합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반 신분이 공식적으로 자타가 공인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식년시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씩 보는데 문과의 합격자는 3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더 뽑을 수도 없죠. 관리는 제한적이죠. 월급 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 신분 유지하는 측면하고 이거하고 부딪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절충해서 나온 게 속가죠. 속가는 생원시하고 진사시로 나눠서 생원은 경하게 밝고 진사시는 사장에 밝은 사람들을 뽑는데 2차로 초시 복심만 봐가지고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생원어른 진사어른이 돼서 양반의 소양을 갖춘 걸로 양반 자격 시험 비슷하게 이제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가에 합격한 생원하고 진사가 이제 대가를 봐서 관리가 되기 위해서 성균관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여기 들어올 자격이 있으니까 상제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성균관을 워낙 기율이 엄격하고 해서 기피해서 정원이 안 차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추가로 뽑는 학생들을 하재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재생은 하나는 어디서 뽑냐 하면 서울에 있는 중등부 교육기관인 학당, 사보학당 출신 중에 그 똘똘한 수학에 밝고 사서오경에 어느 정도 밝은 학생들을 뽑아서 그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는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라서 조상덕에 이제 일정 정도 소양만 갖추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속가 합격생인 상대생하고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을 하재생 또는 기재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돼서 규율이 엄격했습니다. 상대생하고 하재생은 딱 등급이 나눠지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 성균관 들어오면 어떤 면에서 이제 좋은가? 거기서 이제 우리 생활하는 면에서 좋은 거는 어진 스승하고 벗을 얻어서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진 사대부들하고 친하고 해서 그 기질을 본받는 거. 그 다음에 세상 인심이나 풍속이 어떻게 돼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 서로 정보 교환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헌이나 뭐 예학이나 이런 걸 보고 자기 나쁜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그러니까 고전을 얻어서 공부해서 자기 부족한 거를 보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중국어의 어음을 배워서 번역이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바르게 할 수 있는 게 6번째. 이게 이제 성균관에 와서 교류하고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면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원칙적으로 전부 동제 서재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가끔 학생이 좀 많을 경우엔 거기가 방이 모자랄 땐 아까 봤듯이 향관청에서 이제 보조기숙사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이 안에서 생활하는 걸 자꾸 꺼렸었어요. 그건 동제에 보면 이렇게 북이 달려 있는데 여기 안에 그 노비가 이거 북을 담당한 노비가 있어서 새벽에 이 북을 쳐가지고서 깨웁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북 쳐갖고 세수하십시오 그러고요. 그리고 좀 있다가 치면은 식사하십시오. 그럼 또 나와갖고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처럼 서로 이렇게 줄 맞추고 해가지고서 식사하고 이제 수업합니다. 그럼 또 북치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율이 엄하고 이렇게 얽맨다는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 하니까 가능하면 밖에서 좀 사는 거 이런 거를 선호를 해서 요쪽이 반촌이죠. 개울 건너서 그 반촌에서 하숙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가짜 증명서를 내고 뭐 이렇게 이제 그 기숙사 생활을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돼 있고 학생들한테 아주 중요하던 곳이 식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사식당이라고 진사들이 식사한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 식당에서 뭘 했냐 하면은 도기에다가 출석 체크를 했습니다. 도기가 출석부 같은 건데 그 안에 와서 자기가 이제 이름 적고 사인하고 이렇게
하면 그 독일을 아침하고 저녁에 2번을 하면 아까 출석 점수라 그러는 원점을 하나를 줍니다. 그런데 그 원점이 300개 이상 차야 아까 성균관 학생만 특별히 볼 수 있던 시험들 거기에 응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은 밥을 아침 저녁으로 잘 먹어야 그래야 이제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는 데서 그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원점 채우기가 의외로 그렇게 특히 밖에서 생활하고 이러면 쉽지가 않아서 이 굉장히 독일을 중시하고 또 출석부 유출되지 않게 관리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시아 식당에서 뭐도 하냐 하면은 집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모여갖고 여러 가지 집회해야 될 경우에 식당에서 이제 모였던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회죠. 그 학생회장이 장의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이제 그 재학생들 대표로 뽑히는 게 상색장이고 총무 역할을 하던 학생들입니다. 색장은 그 다음에 이제 신입생이 이제 하색장으로 선출이 됩니다. 주로 석전 지내고 나서 선발을 하는데 대개는 전임자 추천으로 장의가 되고 장의 추천으로 색장이 되고 그런 경우인데 동제 하나 서재 하나 이렇게 돼서 전체 6명의 학생의 임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유벌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유벌은 많이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천금록에서 삭제하는 유벌까지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학칙이 따로 있었지만 유벌은 유교적인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처벌을 하는 겁니다. 이 자치적인 학생의 차원에서.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이제 대놓고 얼굴만 떼고서 야단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밥을 한 끼 굶기는 거, 그 뭐 수업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는 퇴학까지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통보 받고 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퇴학될 뿐만 아니고 그 유생들의 명단이 천금록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을 빼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지방에 가서 서원이나 이런 데서도 그 들어가 갖고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여기면 그 사람을 천금록에서 빼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벌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행해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성균관 유생들은 전부 다 예비 관료들입니다. 생원 진사들이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하는 게 집단 상소입니다. 이게 유소죠. 그래서 아주 이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식당에 모여서 전체 연명 상소장을 써가지고 아주 그 요란스러운 절차를 거쳐서 임금한테 가서 바치게 되죠. 그래서 그 임금이 웬만하면 그 이걸 받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장래에 이제 관료들이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권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요한 게 우리 원점을 받는 거라서 식당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밥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식당 들어가는 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저 어떤 그 체제 그 성균관 내부의 체제 이런 거를 인정 안 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 권당도 좀 세게 나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예 그 문묘에 가가지고서 절하고서 성균관을 떠나버립니다. 짐 싸가지고 기숙사에서.
그래서 성균관을 비워버리는 거죠. 이때 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거는 그 유림에서 그 왕을 버리는 것 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하고 이 성균관 학생들 간에 이게 굉장히 그 기싸움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밑에 이제 그 성균관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다니면서 학생들 막 찾아오고 신하들은 임금을 또 달래고 이래 가지고서 이제 저 서로 절충을 해서 학생들 돌아오게 만들고 임금은 또 부드러운 말로 달래게 하죠. 그렇지만 좀 부딪힐 경우에는 일단 성균관 학생이 공간을 하게 되면 임금의 허락이 없으면 다시 문묘에 와갖고선 참배를 못하게 됩니다. 자기도 위험 부담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 살림 정치가 굉장히 강력해진 그 상황이 되면 건당이나 공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었던 겁니다. 요것은 참고 문헌입니다.